네, 8월 2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슨홀 스피치 이후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잭슨홀 이슈를 소화한 측면도 있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정부의 이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하루 전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주식 거래 인지세, 이게 지금 0.1%인데 이거를 절반이나 50% 거의 박앤세일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인하 정책을 밝히면서 쉽게 말해서 인지세 세금 줄여줄 테니까 들어와서 해외 자금들 잘 여기다가 투자해줘, 이런 의도죠. 그래서 이게 2008년 이후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8년 이후에 지금 중국 정부가 바라보기에도 중국의 경제 상황, 투자 시장 상황, 자본 시장 상황 등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금융시장까지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하나둘 어떤 이런 정책적인 장치들, 미끼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형주와 기술주 중심의 ETF 등을 비롯해서 이 37개 펀드 출시를 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이게 얼마나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 나아가서 아시아 시장을 뒷받침하는 백업 요인으로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날은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를 필두로 거의 여기서 지금 끌어올려져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국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 약발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 이런 걸 좀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노무라 같은 경우에 조금 차갑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보면 7월에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했던 자본시장 활성화 약속과 내용적으로 일치해.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 그냥 드러난 거야. 그런데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확대로는 보기가 어렵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좀 낮춰주면서 투자 자본을 조금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자체가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방의 돌파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뉴욕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이슈가 어떻게 될지를 가로지르게 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됩니다. 8월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월은 정말 한 달 내내 시끄러운 한 달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건데, 8월 31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지금 6월에 전년 대비로 6월에 3%에서 3.3% 소폭 상승은 하지만 이 정도로만 나와줘도 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근원 PCE 같은 경우에도 6월에 4.1에서 4.15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지금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줄지 여부, 반대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 상황, 다시 말해서 둔화세가 반전됐다, 이렇게 나와주면은 이게 또 골 때리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8월 31일 8월에 피날레를 장식하고 나서 PCE가, 그리고 나서 9월 1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이게 참 큰 관심사죠. 고용 시장이 얼마나 뜨거우냐, 견고하느냐가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 이것에 있어서 큰 영향을 지금까지 미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고용보고서, 8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지금 8월에는 신규 고용이 16만 3천 개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7월에 18만 7천 개보다는 조금 줄어든 거죠. 그래서 고용시장 자체가 아주 뜨거운, 활활 타오를 것 같았던 때보다는 확 조금 완화, 냉각까지라고는 아닌데 살짝 이제 열기가 빠진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숫자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PCE도 그렇고 고용보고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주면 연준이 굳이 무리해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야 라고 나름의 컨센서스가 지금 깔린 게 뭐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 스피치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있지, 올릴 수도 있고 우린 준비까지 다 돼 있어, 그런데
올리더라도 신중하게 할 거야. 이 신중함에 지금 방점이 찍힌 거죠. 이게 특히 작년 잭슨홀 스피치에서 시장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고강도 금리 인상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연준도 카드 쓸 거 다 썼다라는 거 사실 그거 깐 거죠. 깐 건데 말을 조금 돌려서 까다 보니까 신중하게 할 거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종료된 거지 뭐 이번 사이클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과 인플레이션 모두 계속 둔화가 될 거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추가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이번 사이클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금리를 동결하느냐 한 번 더 추가 인상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언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인지 언제 전환하게 될 것인지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요 정도 해석은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를 한 발 더 앞서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발 더 앞서서 이 proceed carefully 요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인상 안 한다라는 거야. 사실상 끝난 거지. 이렇게 지금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제는 딱 하나예요. 대신 지금까지 예측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고용 데이터들이 예상치 수준으로는 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둔화세가 확인돼야 돼.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 다시 말해서 크게 뭔가 방향 전환이 데이터가 보여준다라면 그때는 이제 얘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런 전제가 깔렸을 때 이 파월 의장의 신중한 접근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바라보면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비트코인에도 좀 잘 반영돼 주면 좋잖아요. 잘 반영돼 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흐름은 지지부진하면서 플러스 약간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26,000달러 지지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24,800달러 다시 말해서 25,000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더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닥터 프라핏의 분석 내용이 조금 신경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마디를 더 했는데 나는 이미 31,000달러에서부터 23,500달러를 예측해 왔다. 이때부터 이제 숏 포지션 연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적인 숫자로만 보면 숏보다 롱이 더 많지만 롱 스퀴즈까지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23,500달러까지는 분명히 한 번 더 갈 건데 물론 이 과정에서 한번 시세 조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시세 조작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27,000달러까지 가짜 펌핑 유도가 한번 나와서 그때 이제 개미들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29,000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때 거기서부터 깨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 바로 25,000달러 깨지고 23,500달러 찍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37,000달러에서 38,000달러로 반등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금 막 한번 빠지다가 27,000달러 또는 29,000달러까지 반등하는 척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와주고 나서 한번 훅 빠진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23,500달러까지. 그래서 이 유동성 풀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터져. 그래서 숏 스퀴즈가 나올 거고 그래서 23,500달러 찍고 그 다음 목표가 이제 37,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곱씹어서 스터디를 더 해보셔야 하는 분석 내용이고요.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 저가 매수에서 모아가기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한 번 더 크게 꺾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이 추가 매수 분할 기준을 조금 더 이렇게 갭이 크게끔 조절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개수를 더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순우님, 파이아빠님, 미라클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렉트 캐피탈인데
그래도 조금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 높은 저점이 형성되고 있어. 그래서 채널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징 웨지가 지금 형성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 다시 말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25,800달러 밑으로는 빠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 지지받고 가급적이면 26,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가 확인이 돼줘야지 채널 상단 안에서 요 안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오더라도 나온다. 그러니까 3만 달러까지 어떤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주간 차트거든요. 이 캡틴 파이빅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장이 길어지면 더 길어질수록 강세 런도 더 길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279일, 네, 15시간 42분 16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살짝 빠지긴 했지만 반등 받아주고 3만 달러 위로 올라서서 지지 확인하고 반감기 시즌에 맞춰서 랠리를 해줄 거야. 어디까지? 10만 달러 찍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채널 이런 차트를 그리는 건 사실 그리기 나름이다 라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비전문적인, 덜 전문적인,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비전문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다각화시켜서 지금의 흐름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좀 재밌더라고요. 이 비트코인 세라피스트가 2024년, 28년, 32년, 50년의 비트코인 가격을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과적인 가격만 보면 2024년에는 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28년에는 2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2032년에는 2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2050년에는 2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할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2050년이면 지금부터 27년 뒤인가요? 와, 저도 이제 70 바라보는 나이가 되는 건데 저점이 다 2만 달러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무조건 100%에 적중하는 100점짜리 정답지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여러 지성들의 지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식에 지금 접근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화시키는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어떤 특징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지금 저점이 어마어마한 가격 신고점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 저점이 지금 반감기 때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반감기 아닌가?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계산했나요? 잘못 계산했네요. 여기까지고 그 50년까지 이제 몇 번 더 계산이 돼야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6년에 걸쳐서 저점이 2만 달러로 지금 나왔다라는 거,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 한동안, 꽤 오랫동안 20년 넘는 시간, 30년 가까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게 이번 챗 GPT의 가격 전망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가져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2024년 이제 반감기 때를 반감기 그 해에 가격이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예측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근거 상황으로는 기관들의 관심, 그리고 주류들의 채택, 긍정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가 될 거고, 2028년 같은 경우에는 주류들의 채택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의 개인이 계속 확장되는 시기, 기관들의 관심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024년과 2028년에 이런 어떤 채택과 관련된 관점에서 보면 주류들의 채택 관점이 계속해서 강화된다. 그러면서 가격도 이제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고, 최저점은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2년 되면은 이제 세계 금융 시스템에,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에 더 융합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런 세계 금융 시스템의 융합이 더 가속화되는 시기로 이제 2032년이 지목이 됐고, 2050년쯤 되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인식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전환기적으로 또
또 전폭적으로 이 채택되는 시기가 2024년부터 2050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26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저점이 계속 2만 달러 구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몇천 달러대에서 저가 매수를 해서 계속 홀딩하는 게 아니라면은 정고점이 나왔을 때는 익절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진짜 폭락해서 뭐 2만 달러가 될지 뭐 3만 달러가 될지 이 폭락의 시점이 한 번 정도는 계속 나와준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익절 내지는 부분 익절은 정고점 내지는 신고가 이런 큰 틀에서 큰 의미 있는 폭등이 나와주면 그때는 익절을 하는 게 맞다. 무작정 쥐고서 10년 20년 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전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이런 잠재력, 어떤 이런 의미, 포텐셜 이런 것들이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을 더 우리로 하여금 강화시키는 거는 뭐니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데드라인이 9월 초에 몰려 있습니다. 두 번째 데드라인이 10월이고 세 번째가 1월,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이 3월이에요. 첫 번째 데드라인에서는 이번 9월 초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금방 승인이 나버리면 이게 뭔가 그림이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렇게 급박하게 SEC 입장에서 이걸 승인을 내줄 이유도 없고 사실. 그래서 요 어느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거의 진짜 막판에. 근데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한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진짜 승인이 되면은 시장이 한바탕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반등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이지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연준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정책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거다. 그래서 연준은 사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 그러니까 부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부자들한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주게 만들어 준 거다. 약간의 음모론적 관점이 지금 깔려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고강도 긴축을 통해서 국채를 보유한 수많은 부유층들이 거대한 수익을 얻게 됐고, 이런 자금 가운데 일부는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금리 인상 종료 국면이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좀 가능성과 현실성을 좀 담보한 어느 정도의 약간 음모론적인 어떤 재료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맞물려서 벌어진다라면 꽤 클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가장 상징적인 게 지금 블랙록의 움직임이잖아요. 지금 블랙록이 라이어 블록체인, 마라톤, 사이퍼, 그 다음에 테라울프까지 미국의 탑5 마이너, 이 채굴 기업들의 주식을 지금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요. 다 2대 주주예요. 이거 허트8 빼고는 나머지 탑5 중에 4곳의 대주주인 겁니다. 누가? 블랙록이. 어디를? 채굴 기업들을. 블랙록이 왜 채굴 기업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채굴자들한테 OTC를 통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시장 가격에 영향 주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미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이미 했을 수도 있고 매집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블랙록이 크게 움직였을 때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그게 SEC가 제일 경계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외거래에서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 사? 채굴자랑 직거래하는 게 제일 저렴하죠. 시장 가격에도, 시장 가격 조작에도 영향이 전혀 없고. 그게 뭐다? 얘들이다. 근데 얘들 지금 대주주가 누구다? 블랙록이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모론 치고는 꽤 이제 약간 현실성을 담보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2단계에서 비트코인 ETF를, 현물 ETF를 블랙록에 출시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예전엔 그게 음모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됐잖아요.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블랙록 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 바네크, 위스덤 트리, 피델리티, 발키리, 인베스코 이런 데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올까? 왜 이렇게 애들 채굴 기업의 지분을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가지고 있을까? 특히 블랙록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분을 이미 8.1%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뱅가드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소액 가지고 있어요. 왜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상장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도 많이. 왜긴요? 뻔하죠.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가 이미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하다하다 채굴자들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세팅 끝내놨고, 그리고 나서 뭘 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출시하겠다라고 승인 신청을 했고,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종료 국면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 국채를 쥐고 있던 부자들. 그 돈 어디로 올 거다? 증시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림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많이 어렵지만 어떤 그 맥락 뒤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차치하고 그냥 블랙록 하나 브랜드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점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시장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